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 보험을 오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쓸데없는 돈 낭비라며 보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심지어 실손의료비 보험조차 없어도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정답일까요? 만약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발생한다면 그때도 보험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손보험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당신의 삶과 가정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잘못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앞으로 그 어떤 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보험이 전혀 필요 없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하는 게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실비까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때문에 해마다 조단위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자료인데요.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이지만 다르게 보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내가 부담한 의료비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 실비는 일상에서 꼭 필요하고 청구 자체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를 별 생각 없이 처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혹시 아직도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요즘은 그 중요성과 혜택이 워낙 잘 알려져 있다 보니 실비보험을 아예 없는 분들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보면 대부분의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꼼꼼하게 챙기십니다. 그런데 막상 실비 청구를 하려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손보험 바로 청구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청구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다, 이런 말들을 듣고 괜히 망설였던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치료를 받고 바로 청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청구까지 했는데 보험사 요청으로 추가 서류나 동의서에 서명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료 직후 곧바로 청구했다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면 조금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목적 자체가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한 건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청구를 해야 하고 청구를 빨리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바로 청구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험금을 너무 서둘러 청구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기준에 맞춰 청구를 해야 불이익 없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진료비용 수준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병원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원이 아닌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퇴원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수술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또 청구 금액이 크거나 보험사에서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들께 가능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챙겨오시라고 항상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의 차이도 있습니다. 먼저 2009년 이전 가입자는 1세대 실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의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5,000원 또는 만원 공제하고 나머지를 거의 전액 보상해주며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은 사실상 없다는 게 강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가입한 상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세대 실비입니다. 이 시기의 실비는 선택형 기준으로 급여, 비급여 모두 10%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로 구성되어 판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판매된 상품은 3세대 실비로 분류가 되고 이때부터는
선택형 기준 급여 10%, 비급여 2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MRI, MRA,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같은 주요 비급여 항목이 별도 특약으로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특약들은 기존과 다르게 자기부담금 30%가 적용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는 상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세대 실손입니다. 이 상품은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손보험은 대부분의 의료비를 상당 부분 보장해주는 매우 유용한 보험인데, 그럼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서둘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비뿐만 아니라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모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반드시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이나 어플로 청구하더라도 이 청구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내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료 기록은 철저한 개인정보라 보험회사가 임의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이력 자체는 예외입니다.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기록이 ICIS라는 보험 신용정보 통합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특정 한 보험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A사, B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를 가리지 않고 모든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보험사에서 내 청구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신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최근 청구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이 가입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에는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고지사항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 등을 물어보고요. 3개월 이내에 마약, 혈압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복용 사실,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 재검사 여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통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진찰 또는 검사 이력, 크게 이렇게 5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 보험사에 솔직하게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숨기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강제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위험으로 인해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6개월 전쯤에는 약 10일 정도의 처방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도 아니고 3개월 이내 진단도 아니며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도 아니고 30일 이상 장기 투약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걸릴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 가입을 위해 심사를 넣어보면 부담보가 잡히거나 보험료 할증이 나오거나 심하면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이력을 통해 그동안 병원에 다녀온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어떤 증상으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검사 결과 이후 현재 상태는 어떤지, 6개월 전에는 어떤 이유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등 이전 병력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도 여기서 자주 발생합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고지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정작 심사를 넣어보면 예전에 남아있던 청구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계속 미뤄지고 부담보가 붙고 심지어 거절까지 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고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 이력 때문에 가입 제한이 걸리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같은 항목은 보험사가 심사를 할 때 매우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라 새로 보험을 가입 준비 중이라면 이런 항목은 청구를 잠시 미뤄두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청구를 미뤄야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보험금 청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즉 마지막 진료일에 필요한 서류만 미리 챙겨두셨다면 1년 전 것도 2년 전 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할 팁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알릴 의무 항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입원 치료나 수술을 받았다면 이는 알릴 의무 항목 중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고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직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병원에서 혈압이 높아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이 또한 5번 고지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역시 지체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1번, 2번, 3번 항목입니다. 3개월 이내 의료행위, 3개월 이내에 약물 복용,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이 세 가지는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전에 병원 방문 기록이 있다면 지금은 고지 의무에 포함이 되지만 한 달만 기다리면 고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두통, 방광염, 가슴 통증처럼 많은 분들이 흔하게 겪는 증상이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심사 시 매우 민감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고지사항에 걸리지 않도록 가입 시점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죠. 보험 가입이 무사히 완료된 이유라면 그동안 모아둔 병원 영수증을 한 번에 청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알레르무도 성실히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가입한 보험이 충분하고 앞으로 추가 가입이나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면 그때는 굳이 신경 쓸 것 없이 바로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요청으로 특정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해버리면 추후 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수술비 보험 등 각종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 측에서 갑자기 조사 진행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사기를 의심받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이죠. 하지만 조사 자체는 누구에게나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이고 조사가 진행될 때는 담당 조사자와 일정을 맞추고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협조를 하더라도 아무 서류에나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나는 보험에 큰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내용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가 가입이나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다면 이 상황은 언제든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항상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조사가 아예 없이 바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조사 통보를 받으면 내가 뭘 실수한 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는 건가? 하고 불안해지는 게 당연한데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를 위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보험금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 제출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보험사는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첫 번째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 요청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출한 서류들의 내용이 모순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말한 증상과 검사 결과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맞지 않거나 진단과 투약의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피곤해서 약만 처방받았다고 했는데 막상 처방약이 당뇨약이나 혈압약, 고지혈증 약처럼 만성질환 처방 약물이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구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높거나 진료 내용 대비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입니다. 예를 들면 감기 증상으로 내원을 했는데 보험금 청구액이
25만 원 이상으로 잡혀 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조사로 연결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혹은 과잉 진료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는 이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고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의든 단순 실수든 알릴 의무 위반 의심되는 상황 또는 실제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액 보험금을 청구하는 케이스 역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보통 보험금 청구 후 조사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먼저 받게 되고 이후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해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조사 담당자가 각종 서류를 제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문서이니 서명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제시되는 서류들 중에서는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문서도 있지만 서명하시면 안 되는 서류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서류는 작성해야 되고 어떤 서류는 서명하지 않아야 되는지 하나씩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서류는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실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서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조사 상황에서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사 담당자가 굉장히 공손하고 친절하게 접근하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들으면 대부분 깊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서명을 해주시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의료자문 동의서라는 것은 내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가 아닌 전혀 다른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에게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만 들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딘가 불안하고 꺼림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역시 보험사고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자문을 포함한 여러 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라 합의를 통한 올바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조사 담당자에게 왜 의료자문이 필요한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나 역시 이해가 된다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에게 추가 소견을 받아 제출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치 절차를 제안해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에서는 무조건 외부의사 자문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맞는 또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시감정 제도입니다. 우리가 평소 다니던 병원은 익숙하고 신뢰가 생기지만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은 왠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감정 제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내가 다녔던 병원도 아니고 보험사가 제시했던 병원도 아닌 제3의 상급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와 나 양쪽이 함께 감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입자에게도 있으며 해당 감정에 드는 비용은 전부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동시감정 제도를 활용한다면 내 병원 편도 보험사 편도 아닌 중립적인 기관에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동시감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사 담당자가 배정되었을 때 어떤 서류는 반드시 서명해야 되고 어떤 서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지까지 대비 전략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모든 서류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 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정당하게 확인할 권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류들은 필수적으로 동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의무 기록 열람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조회할 병원명과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빈칸을 둔 채로 서명만 하는 방식은 원치 않는 범위까지 열람이 확장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직후마다 실손보험을 바로바로 청구하면 청구 이력이 쌓이면서 추후 보험가입 심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험가입의 계획이 있다면 청구 시점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올 경우 서명해야 할 서류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서류를 구분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시감정제도라는 중재 방법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을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살면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마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실생활과 실제 보장에 꼭 필요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